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고통은 자기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의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모든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 또한 세상에 불필요한 것은 없다는 니체와 장자의 철학적 자세를 빌려 오늘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주옥 같은 명언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니체의 니힐리즘, 위버맨시 영혼 회귀와 장자의 무, 진인, 만물의 순환 등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적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장자와 니체의 철학을 통해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철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삶과 죽음. 왜 우리는 행복을 모르는가? 필요를 충족시키는 길은 여러 가지며 결핍은 충족을 위한 조건이다. 무관심은 나를 지키는 수단이며 고독은 모든 뛰어난 인물의 운명이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좋은 친구 관계란 쌍방이 스승이 되는 관계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곳에서 창발성이 태어나니 자신을 기만하여 헛된 노동에 헌신하지 말라. 위험하게 살 것인가? 순응하며 살 것인가? 죽음은 삶의 완성이고 시작은 끝인 동시에 시작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삶을 사랑하는 자, 진정 자신을 웃으며 경멸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이뤄야 할 완성체, 즉 초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행하다. 결코 후회하지 말라. 후회는 한 가지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만약 후회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앞으로 좋은 일을 하겠노라 다짐하라.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사람의 뱃속에는 빈 공간이 있고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마음에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없으면 눈, 귀, 코, 입, 마음, 지식이나 지혜 등에 의해 발동한 정욕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 사람들이 큰 숲속이나 산속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신의 정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자, 외물. 대체로 우리는 잔잔한 행복을 길게 만끽하는 경우보다 어떤 고통에 젖어 있거나 환희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유도 작지만 잔잔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반증인 것이다. 사랑이 실종되었으므로 사랑을 부르짖듯이 말이다. 사소한 행복은 큰 노력 없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용기 있게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행하다.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리 거창하게 정해놓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상대를 개조하려고 할 때가 많다. 허나 이런 태도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자연대상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에 대해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실업의 상태이다.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희망하게 된다.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며 돈을 벌며 저축을 하고 또 돈을 빌려 투자를 한다. 어떤 미래의 시기를 위해 지금의 순간을 희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바라보고 몰두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 흐르는 물, 벽난로 속 타오르는 불꽃, 열어젖은 창문을 넘어 귓가에 스치는 바람과 비가 온 다음 눈부시게 푸른 하늘. 추운 겨울날 잠시 앉아 느끼는 흙의 따스함과 모든 것이 고요해진 밤. 이 이유 없는 행복들이 우리에게 은은한 기쁨을 준다. 후회는 바로 이 순간에 머물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나쁜 감정이다.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채이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라면 중에 가장 맛없는 라면이 햇떠라면이라는 농담도 있다. 현실 그 자체를 충실하게 살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곧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후회는 덕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후회하는 자는 이중으로 비참하거나 무능하다. 왜냐면 처음엔 사악한 욕망에, 그 다음엔 슬픔에 정복되기 때문이다. 제4부 에티카. 필요를 충족시키는 길은 여러 가지이며 최선의 길은 없다. 모든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건 특정한 원급법이라는 통찰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 종족, 국가, 교회, 신앙이나 문화의 보존을 말한다. 하나의 원근법적 평가가 있을 뿐이란 걸 망각하기 때문에 모순된 평가와 모순된 충동이 하나의 인간 내면에서 우글대는 것이다. 니체, 권력의 의지. 대붕이라는 새 등은 큰 산과 같고 날개는 하늘을 덮은 구름과 같다. 대붕은 구름 넘어 올라가 남해로 가고자 했다. 이것을 본 참새 비슷한 작은 새가 비웃으며 말했다. 저건 대체 어디에 가려고 하는 걸까? 나는 뛰어서 날아오른다 하더라도 몇 길을 못 올라가고 내려와 쑥밭 사이를 빙빙 날아다니는 것이 고작인데. 이 또한 날아다니는 것의 극치이다. 장자, 소요유. 니체에 의하면 원급법적주의란 사실 혹은 진리라고 강조되는 요소들에 대한 일련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니체는 원근법주의를 모든 것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그것은 스스로 배후에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도리어 무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장자에게도 짙게 나타난다. 장자에 의하면 옳고 그름은 항상 양립하며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에게 유용하면 옳고 그렇지 못하면 그르다고 판단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 판단도 결코 사실이 아닌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원근법적 평가라고 본다. 장자의 아포리즘에서 대붕과 작은 새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의 삶을 전망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속한 틀의 한계 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단지 자신의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물리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에 따라 이것과 저것을 구분할 뿐이다. 관찰은 그 관찰자가 위치한 좌표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모든 인식이란 인식하는 자의 위치에 따라 내려지는 제약된 해석일 수밖에 없다. 대붕을 비우는 작은 새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장자는 자기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연적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말한다. 자연 그대로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것이 아닌데도 단지 대외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따른다면 이는 온전한 덕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은 장자의 소유에 나오는 우화의 한 토막이다. 뱁새는 깊은 숲속에 둥지를 지을 때도 나무까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는 넓은 강물을 마신다고 하여도 고작 자신의 작은 배를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만 돌아가시십시오, 왕이시여. 인간은 자기의 생애 조건에 걸맞게 살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장자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한다. 동시에 양방향의 입장이 모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가치의 확장성을 강조한다. 장자는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최선의 길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필요를 충족시키는 길은 다수이며 그 어느 것도 최선의 길일 수 없다. 니체 또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너의 길은 어디 있는가? 나는 내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꾸해왔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니체, 자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결핍은 충족을 위한 조건이다. 질병은 삶을 위한, 더 풍부한 삶을 위한 자극제로 효과적이다.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 나는 모든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맛볼 수 없을 사소한 것까지 맛봤다. 내 건강의 의지와 삶의 의지를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만들었다. 제대로 된 인간은 자신의 유익한 것만을 맛있게 느낀다. 하여 그는 해로운 것에 대한 치유책을 알아맞힐 수 있다. 그는 우연한 나쁜 경우들을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들 줄 안다. 니체, 이 사람을 보라. 지리소라는 사람은 덕이 배꼽으로 가려지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으며 상투는 하늘로 뻗어 있고 오장이 위로 올라가 있고 두 개의 넉적 다리가 갈비뼈와 이어져 있다. 그의 몸은 비록 온전치 않았으나 그는 짐승령이 내려졌을 때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고 도리어 정부에서 곡식을 배급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과 열묶음의 땔감 나무까지 받았다. 장자, 인간세. 니체는 사망하기 전 10년의 세월을 병상에서 보냈다. 허나 건강 문제로 교수직을 휴직하고 요양한 경험이 그의 철학을 살찌우곤 했다. 거주지나 기후, 음식의 변화, 스위스 산지의 맑은 공기, 이탈리아의 햇살은 그의 건강을 잠시나마 회복시켜 준 것이다. 특히 그는 1879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이란 시간 동안 바젤과 제네바, 쥐리히, 비센, 엥가딘, 생모리츠, 라이프치히나 나움부르크 등 무려 16번이나 거주지를 바꾼다. 완전히 방랑자의 삶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방랑의 경험이 그의 사유를 숙성시키고 말았다.
연구만이 사유를 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또한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질병은 인식의 수단이고 인식을 낚는 낚싯바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질병은 니체를 세상과 단절하게 만들었지만 그 단절이 니체에겐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때까지 자신을 가두던 낡은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회의 비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자 또한 니체와 비슷하게 결핍으로 발전성을 승화시켰다. 장자는 이상적인 인간의 유형에 외모가 추하거나 몸이 온전치 않은 이들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단지 도의 초월적인 경계만이 아니라 삶의 생생한 가치들도 함께 끌어안으려고 했다. 몸이 불편한 지리소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역설적인 발언은 사회적 안전망이 망가져서 최소한의 평안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암묵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인 것이다. 동시에 몸이 불편해 권력의 입장에서 별 쓸모가 없는 지리소가 그 덕에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말함으로써 권력의 잔인성을 폭로하기도 한다. 사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완전함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이를테면 축구장에 곱게 깔린 잔디밭에서는 옥수수가 잡초 취급을 받겠지만 일반 텃밭에서는 필수 작물인 것처럼 생명 그 자체나 자연 사물에 나쁜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연 사물로서의 인간에게도 나쁜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형태를 지니든 이미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한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자연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 원활한 소통이란 자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수용할 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기가 현재 간직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타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무관심은 나를 지키는 수단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병에 걸리면 결코 반응해선 안 될 때 가장 맹목적으로 반응한다. 본성의 강함은 반응을 기다리는 일에서 나타난다.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용하다. 옹고하는 철학자나 닭발승의 실천은 올바른 가치 척도에 의한 것이다. 어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가능한 최대로 자제할 때 그 자신에게 가장 유용하다. 니체, 유고. 왕을 위해 싸움닭을 키우는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왕은 언제쯤 그 닭이 싸울 준비가 됐는지 궁금해 물었지만 기성자는 아직 안 됩니다. 어서만 부리고 자기 힘을 너무 믿습니다. 상대편 닭의 소리만 들어도 격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식의 반응만을 보였다.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그는 닭이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상대편 닭이 물어도 반응조차 없습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목개와 같습니다. 이에 다른 닭들은 감히 덤빌 생각도 못하고 이내 도망가 버립니다. 장자, 달생. 장자와 더불어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노저는 이렇게 말했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전하에 그와 다툴 자가 없다. 노자 22장. 장자의 아포리즘도 니체의 아포리즘도 노자와 같은 맥락이다. 전혀 반응이 없는 닭처럼 무덤덤한 태도는 도리어 상대로부터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하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땐 짜증을 내면서 풀면 더 안 풀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럴 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음이 차분해진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배짱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욕에 매번 반응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반응이란 온갖 사건과 자극에 반사적인 감정적 대응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욕설의 욕설로 받아치기, 비명 지르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핑퐁 게임에 빠지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일이다. 이런 국면에서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자신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하다. 에너지 소모전에서는 포문을 열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의식이 산란되다 이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코 먼저 포문을 열지 말라. 니체는 반응하지 않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계획안을 말하기도 했다. 보는 법을 배우는 것, 습관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고요함, 인내, 내면 성찰에 집중하는 것, 개별 사례를 검토하는 방법과 각 사례의 모든 측면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정신을 중시하는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니체, 우상의 황혼. 충분히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자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 할 수 있다. 니체는 이를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자기 안에 이런 식의 힘이 축적되는 것은 임신이 진행되는 방식과도 비슷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밝아지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구름으로 머물러야 한다. 니체는 말했다. 행동 과잉이라는 경거망동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갉아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고독은 모든 뛰어난 인물의 운명이다. 나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나의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갈증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고독으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처럼 살고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추방하고 나에게서 영혼을 빼앗으려 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악의를 품으며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때 내가 다시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막이 필요하다. 니체, 아침놀.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발자취가 남는 것이 싫어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내달린 사람이 있었다. 발을 들어올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발자취는 점점 많아졌고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그림자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질주하다 결국 힘에 다해 죽고 말았다. 이 사람은 그늘진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걸 몰랐고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면 발자취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장자, 어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그리고 약 2000년 뒤 장폴 사르트르는 말한다. 타인은 지옥이다.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로 죽음도 철저히 혼자만의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고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괴롭다. 그런데 사랑해서 괴로운 것일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괴로운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소유했던 대상이 사라짐에 결핍감으로 괴로운 것일까? 나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단단한 상태에서 사랑했고 또 상대의 가치도 철저하게 인정되어 사랑했다면 가려는 사람을 덤덤하게 보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하나의 섬이다. 삶을 살아갈 땐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평생을 노력하고 그 노력이 좌절되면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여 목표를 관찰하려 한다. 이에 장자는 어부의 입을 빌려 이런 우직한 태도를 달리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쁘다고 서두를 때 빨리 가는 곳이 있다. 바로 공동묘지다. 니체는 인간이 진정으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고독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니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응거하여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다. 여론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지배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립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여론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동조한다. 그런 사람들은 엄습하는 공허함의 원인이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신선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공허함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혼자 고요히 있는 것이 도리어 유익한 경우가 더 많다. 늘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심지어 최고의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해도 불필요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허나 고독은 훌륭한 친구가 된다. 고독은 상대방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거둬들이는 기술이며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몰입하는 훈련이 된다. 주변이 나를 홀로 만들어도 아쉬워하지 말라. 고독은 힘을 비축하게 해준다. 니체가 한때 좋아했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모든 뛰어난 인물의 운명이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뛰어난 인물들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였으며 모두 그 시대보다 앞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사상과 계획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독했던 것이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는 어떻게 사자가 되며 사자는 어떻게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 정신에게는 참고 견뎌야 할 무거운 짐이 허다하게 많다. 이 정신은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곳에서 사자로 변한 낙타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를 쟁취하고 어린아이로 변신해 겨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고 새로운 시작과 놀이, 스스로의 힘에 돌아가는 바퀴가 된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고 네가 나에게 배우는 건 역시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다. 비록 옛날의 나는 사라지고 없더라도 영원히 새로 태어나는 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자, 전자방. 니체는 변화하는 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라는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한다. 여기서 낙타란 특정한 가치에 매몰되어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신이며 노예의 도덕을 내면화한 존재다. 비록 자유를 원하긴 하지만 자유를 위해 싸우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들은 착해 보이기는 한다.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타 같은 인간은
그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조적인 번개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가련한 인간형이다. 반면 사자는 기존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힘차게 자유를 부르짖는다. 또는 시키는 대로 남의 짐을 지지 않겠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단순한 비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가능해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일반적인 어린아이는 아니다. 이 아이는 근원적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원을 상징한다. 어린아이는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창조한다. 자신의 삶을 하나의 유의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영혼 회귀의 삶을 긍정한다. 이 존재는 부정과 긍정, 선과 악, 미와 추를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향유한다. 장자가 말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연적 본성의 삶을 살아가는 신인과도 같은 존재이다. 아내가 죽었을 때 장자는 두 다리를 뻗고 앉아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이를 타박하는 해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근원을 헤아려 보면 삶도 없고 기도 없었다네. 흐릿하고 어두운 것 속에 섞여 있던 게 자연의 변화에 길을 낳고 그 기가 형체가 되었으며 형체가 변화하여 삶 또한 있게 된 것이야. 그것이 지금 또한 변화해 죽은 것이니 마치 주나 추동이 서로 순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아내는 전전하는 거대한 방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것뿐이네. 장자, 지락.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붙잡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릴 때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청년기까지 진리이기 어렵고 청년기에 확신한 것이 노년기까지 유지되기 어렵다. 매일 새로운 경험치가 쌓여나가는 가운데 옳고 그름은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영원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매일 듣게 된다면 그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파멸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우리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려둔다. 우리가 칭찬이나 비난을 받거나 기대나 희망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니체, 아침놀. 내가 말하는 선함이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인의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본성에 자신을 맡긴다는 걸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보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 휘둘려 보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여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사로잡혀 만족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남의 길을 따라갈 뿐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장자, 변무. 타고난 본성은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인간은 자기가 서 있는 좌표에 의해 세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근거를 세워야만 한다.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만이 타자들 또한 유일무이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남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은 남도 경멸하기 쉽다.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도 열등감이 강한 자는 자기의 결핍을 남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남을 섣불리 이롭게 하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일일 수도 있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에게 보탬이 되리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를 통해 어떤 것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잘못되기 시작한다. 중앙아시아 위그르족 경어는 사람의 나라에서 왕이 되지 말라,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다. 나의 모든 경험이 타인과는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관점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나만의 관점의 경험, 나만의 개인적 경험을 믿어야만 한다. 세상에 대한 내 객관적인 지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걸 알고 나면 내 주변의 세상은 더 경이롭게 느껴질 수 있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다른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사는 세상은 어느 누가 사는 세상과도 같지 않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삶이 내겐 무엇인지를 내가 아닌 외부의 관찰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니체와 장자는 개인의 독립된 가치를 특별히 강조했다. 요즘엔 1인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다. 캠핑이나 여행을 갈 때도 예전과는 달리 홀로 여행하거나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자기 영역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니체와 장자의 말은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이다.